지역 출신들 저희들 가능한 그 초청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의미로 또 저희들이 좀 핫한 분은 의미로 또 잘 쓰기가 더 힘들고 오시가 또 예민한 말씀도 잘 안 하십니다. 안 그렇게 해서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도 우리 송 차관님께서도 당연히 이렇게 응해주시고 고맙고 또 우리가 저 아시아 포럼 20일이 어떤 모임인지 제가 충분히 또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예, 기획재정부 2차관 송은석입니다. 이렇게 저 고향에 우리 중견 또 뭐랄까요 오래된 우리 언론인들 모임이 이렇게 좋은 모임이 있다는 걸 최근에 알았고, 근데 이 또 모임에서 또 한번 나와달라고 또 이렇게 연락을 해주셔서 정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재정 쪽 파트입니다. 재정 쪽 파트인데 전체적으로 경제 분야하고 같이 어울려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자료는 최근 경제 상황하고 재정 운용 방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기재부가 하고 있는 업무의 일반적인 걸 포함을 해서 자료를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수용과 관련해가지고 또 궁금한 사항들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저 밑에 표를 보시면 취업자 증가 및 고용률 추이에서 보시면 취업자는 16년 1사분기, 금년 1사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8만 명을 해가지고 고용률을 한 70%까지 이렇게 올려가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 방향을 발표를 한 바 있는데 현재 그게 한 66% 수준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망했던 숫자보다 좀 그런 부분은 좀 못하다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경기가 이제 좀 안 좋은 게 오랫동안 조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득이 가구별 소득이 좀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는 주합을 가지지 않고 있던 뭐 주부들이라든지 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 인구 자체가 좀 늘어나가지고 취업자도 늘어나는데 반면 실업률도 높아지는 그런 지금 현상을 보이고 해서 IMF라든지 OECD라든지 이런 국제기구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적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 밑에 표에 보시면 국가별 수출 비중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중국하고의 영향이 많고 영국은 1.4%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국내에 있는 주식의 외국인 보유 비중도 한 8% 정도 이런 정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영국 하나만 나가서 그게 이제 끝난다 그러면 그걸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겠지만 그에 따라서 이제 EU가 향후에 어떻게 이게 바뀔 것이냐, 더 뭐 추가적으로 또 뭐 움직임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또 나타날 것이냐, 이런 그 이후의 상황이 요거는 이제 브렉시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금융 구조 전체의 문제로 아마 좀 가면 그러면 조금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 의견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GDP에 미치는 영향도 EU 전체적으로 0.2에서 0.5, 그 다음에 EU 밖에서는 뭐 0.2 전혀 영향이 없거나 0.2%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부터 4월 추세는 보면은 여전히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비율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수출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15년도에 워낙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기재 효과 때문에 이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제 이 수출이 쪽에 이제 무역을 담당하는 쪽 파트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저게 이제 안정화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앞으로 나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굉장히 미약하지만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이미 발표가 된 내용인데 간단하게 한번 좀 참고로 한번 보시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위에 왼쪽에 보시면 생산 가능 인구가 2016년도에 3,704만 명 정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060년이 되면 2,180만 명 수준으로 확 줄어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구 부양 비율이 지금 2016년도에 37.2%로 나와 있는데 2060년 되면은
100%가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잠재 성장률도 지속적으로 하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우리 재정과 관련해서는 총 수입이 당초에 전망했던 것보다 많이 줄어들고 총 지출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게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부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평생 쓰는 의료비 중에서 사망 직전 3년, 노인자 사망 직전 3년 쓰는 게 더 많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의료 지출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또 고령화 추세에 따른 그 복지 비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 지출, 법정 경비 지출에 그 성격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정에는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북한 리스크는 재정 전망을 한번 해봤더니 현재와 같은 그 베이스라인입니다. 2015, 19 중기 재정 계획을 정부가 이제 해마다 발표하는 겁니다만은 저기에 베이스 해가지고 컨트롤 했을 때 2060년까지는 국가 채무 비율이 60% 넘는 정도의 수준으로 일단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장 전망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한 0.3%포인트만 덜 나온다 하더라도 저게 90%를 넘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만약에 소득 수준하고 연계해가지고 만약에 올리게 되면 그 99%가 됩니다. 지난해 뭐 일부에서 좀 제기되었던 그 기초연금을 뭐 예를 들어 30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한다든지 해버리면 그거 자체만 가지고도 100%를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정 당국에서는 일단 그 현재 그 국가 채무 비율 자체를 상당히 관리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위험 요인은 상당히 그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특히 이 국가 채무 비율이라든지 이걸 볼 때 가장 걱정하는 게 정부에서 직접 지출하고 하는 그런 지출 부분은 재정당국이 직접 컨트롤하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위험도는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험은 재정당국이 컨트롤하는 범위 밖에 있거든요. 사회보험 별도로 가고 있는데 국민연금이든 건강보험이든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든 이 보험들이 전부 다 문제가 좀 많습니다. 건강보험이나 노인보험 저거는 뭐 25년, 28년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한 10여 년 지나면은 고갈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이고요. 그런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그 눈에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수입이 훨씬 많고 지출이 적은 거죠. 국민연금 받아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60년이면 고갈된다고 하는데 2060년이라고 하는 그 연도가 사실상 사람들 일반적으로는 잘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도를 손을 안 대면 이 추세가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 금리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고 노령화는 점점 더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기 고려하게 되면 사실 저 2060년보다도 더 빨리 고갈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재정당국으로서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게 재정당국의 컨트롤 밖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적정 부담, 적정 거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가지고 작년에 국민의식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봤더니 1번 보시면은 그 재정지출의 우선순위가 뭐냐 했더니 일자리가 고용이 제일 높았습니다. 고용이 제일 높았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일자리 중에서도 어떤 일자리냐 해도 복지정책 중에 어떤 걸 제일 원하느냐 했더니 일자리 친화적인 복지정책을 원한다 하는 답변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20대라든지 30, 40대, 50대 이렇게 보면 다 맞춤형 일자리. 20대한테는 내가 좌합을 구해야 여자친구도 되고 결혼도 하고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저거고요. 노인들은 자기들은 이제 은퇴하니까 은퇴 이후에도 노년층한테 뭔가 일자리를 해줘야만이 된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도 정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자, 그래서 복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해서 물어봤더니 왼쪽 밑에를 보시면 정세를 해서 복지를 하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그 연령대에 관계없이 대부분이 다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복지 재원 조달은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오른쪽에 사회보험 관련해서 개혁 선호도도 보면 국민연금에
수급 연령을 좀 올리자, 건강보험도 보장성 확대에 필요 없다, 기초연금도 수급 대상을 축소하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사실은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훨씬 더 앞서 있다, 성숙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지금 좀 한번 비교하는 것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보면 거의 우리가 일본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의 일본을. 그럼 우리 일본은 1967년도고 우리는 1990년도인데요. 그때 비율이 보면 일본이 6.6%고 우리가 5.1%였습니다. 근데 지금 저기 나와 있는 2015년의 한국과 1992년의 일본이 똑같이 지금 13.1%입니다. 저 그래프만 놓고 보면 노령화하는 추세, 속도가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더 빠르다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일본의 1990년도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2012년도가 거의 비슷한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걱정이 뭐냐? 일본이 2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 우리하고 굉장히 흡사하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정책으로 대응해야 될 거냐, 이게 지금 사실은 좀 고민해야 될 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어떻게 할 건가를 해서 일본하고 스웨덴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두 나라 다 1990년, 스웨덴은 1989년도부터입니다만 두 나라 다 거품이 꺼지면서 상당히 경제 위기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성장률이라든지 집중 주택가 이런 것들이 쭉 떨어지고 있고요. 스웨덴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대응 방안은 좀 달랐습니다. 일본은 자기들이 제조업이 옛날부터 강하다, 이래서 그걸 굉장히 자만하고 신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지 지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더 중요한 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SOC 같은 거 이런 걸 해가지고 굉장히 과잉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경기가 좀 꺼진다라는 얘기 나올 때마다 재정 지출을 늘리고 추경을 해가지고 계속 했는데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 개혁에 대한 별로 준비를 안 했었고요. 근데 반면에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산업 구조조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성장 동력 산업을 자기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복지의 경우에도 일가정 양립 같은 이런 생산적 복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돈을 막 이렇게 나눠주던 그런 제도를 90년대 중반에 굉장히 많이 축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재정 파트와 관련해 가지고도 연금 제도를 개편한다든지 페이고 같은 재정 준칙을 도입한다든지 해가지고 재정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대응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두 나라의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낮았지만 더 높아져 버렸고요. 특히 국가 채무비율은 드라마틱하게 다릅니다. 일본은 저게 90년대 중반까지 보시면 60%, 70%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한참 좋을 때 일본이 미국 가가지고 부동산도 막 사들이고 할 때 그때만 60%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90년대 중반 이후에 쫙 올라가서 지금 200%가 넘습니다. 215%까지 갔습니다. 근데 스웨덴은 자기들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개혁 조치하고 복지지출 줄이고 해가지고 60, 70% 가던 게 지금 오히려 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될 거냐, 뭘 고민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는 당장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게 항상 피해를 보는,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아무래도 좀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재정에서 뭔가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경기에 대응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오히려 경제 체질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 단기적으로는 추경이나 금융시장이나 이런 거 조치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사회 구조개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정상으로는 재정 규칙을 도입한다든지 또 전체적인 어떤 재정 운용의 합리성과 그런 걸 높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10조에서 11조 원 수준으로 이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만 세계 잉여금 작년 15년도 결산 결과 남은 게 1조 2천억이 있고요. 금년에 세수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한 9조 이상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합쳐서 한 11조 규모로 해서 지금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어나운스를 했는데 이번 추경을 하게 된 계기 자체가 그 조선해운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때문에 발생된 예상되는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업 여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구조조정과 일자리 쪽으로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일감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선업의 일감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공서라든지 해경 함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61척을 신규로 발주하는 걸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억 안쪽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산업은행 그 금융합성을 위한 출자, 그 다음에 신용보증이나 무역보험 같은 그런 또 출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이 조선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조선업 중심 지역을 위주로 조선업에서 일자리가 빠져나오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핵심 인력이라든지 숙련 인력이라든지 비숙련 인력 이렇게 좀 그룹핑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일자리 지원 사업을 그 예산을 좀 반영을 했고 청년층이라든지 취약계층 일자리도 좀 많이 늘렸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뭐 민생 안정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저기 하수도 이런 하수도라든지 그 다음에 그 하수 관거, 그 다음에 연안 정비 뭐 이런 소소한 일자리 소소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는 과거에 흔히 하던 도로, 철도 이런 큰 사업은 없습니다. SOE 사업은 큰 SOE 사업은 하지 않고 생활 밀착형으로 생활 주변에 있는 작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규모 일감보다는 그런 작은 일자리들이 지역의 그 작은 중소건설업체라든지 그 중소건설업체 주변에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융정책은 이미 다 아시다시피 이미 금리를 좀 일부 인하를 했고 완화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외환정책은 이게 사실은 브렉시트 이후에 사실 제일 핫했던 그 부서가 우리 외환 부서입니다. 이게 혹시 외국인들이 자금을 이렇게 유출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환율이 이게 등락을 한다든지 급격하게 바뀌면 환율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있고 그게 완만하게 가면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확 뛰거나 갑자기 확 내리면 그게 충격이 굉장히 크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서도 외평기금에 5천억인가를 지금 반영을 했는데 금융시장에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환 시장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상당히 외환 쪽에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브렉시트 여파로 해가지고 금융시장 구조라든지 EU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가 만약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조금 걱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외환 당국에서는 굉장히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안을 참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참 뜻대로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조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그 공공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공공기관들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있어가지고 기능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에너지 분야라든지 교육 분야라든지 3개 분야를 지금 하고 있는데 미래 성장 동력 관련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경제 정책 라인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분야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계속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우리 독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기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자기들 생각하고 있다. 근데 독일의 경우에 보니까 전통적으로 걔네들은 이 제조업이 굉장히 강하다고 알려지지 않습니까?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에 제조업하는 경영자들이 새로운 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좀 상대로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 총리가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해가지고 제조업에다가 IT를 접목하는 쪽으로 방향을 굉장히 많이 잡아가고 있다고 하고요. 이 된다고 하는 요새 인식이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나 IT가 이미 강국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조를 갖다 붙이는 식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굉장히 여기서 좀 고민해야 될 일인데 다행히도 대구가 그걸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 사실 물산업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구는 물산업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해가지고
재생에너지 같은 그런 쪽으로 에너지 분야에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 다른 그 지역과 달리 대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하나를 덧붙인다 그러면은 의료, 대구에는 의료가 아마 또 한방도 있지만 양방까지 다 해가지고 그거를 관광 수요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중국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대구 입장에서 보면 그런 3개 분야가 잘 이렇게 같이 가면 그게 또 하나의 큰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그 트렌드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국가채무비율엔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관리해야 되고 또 공공기관들이 직접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채무 관리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저 왼쪽에 있는 사회보험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을 비롯해가지고 사회보험들이 어떻게 할 건가까지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채무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해나가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재정 운용을 좀 스마트하게 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이건 뭐 전략적 재원배분 그다음에 저쪽은 안 들어가네. 평단 분석 기법을 통한 관리, 그 다음에 새 시대 새로운 틀을 만들자, 그 다음 자율적 결정을 하자, 통합적 재정 운영을 하자. 영어를 한번 활용을 해서 스마트하게 한번 화면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앞으로 재정 관리 측면에서는 이렇게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개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왼쪽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고용 영향평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우리 정부에서 제일 생각하는 게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재정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다 사전에 점검하고 시작하자고 하는 고용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밀릴 수밖에 없고 예산 배정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예산 사업의 진입 단계에서는 사전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고 집행 단계에서는 집행 현장 조사라든지 보조금 부정 수급 받고 평가 단계에서는 통합적으로 재정 사업 전체 평가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재정 누수를 차단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이슈들이 보면 재정과 직접 간접적으로 거의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리과정입니다. 누리과정은 보시면 교육이자 보육의 통합과정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행령에 유치원, 어린이집, 그 다음에 기타 승인받은 실시기관에서 하는 유아를 사무소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 교육의 공통과정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시면은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줄 수 있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을 시행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법에 명시적으로 교육기관이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공통의 교육과정을 시행하는 그 기관이기 때문에 교부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10월 달인가 해서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지방재정법에는 법정 의무지출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놨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다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누리과정 지원하는 비용을 법정 의무 경비로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쟁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미 언론에서 유차이 되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쟁점은 왜 법에 근거도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느냐, 그게 모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지난번에 감사결과 나왔습니다. 그때 했을 때 상위법에 누리과정 근거 규정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영유아 교육법하고 유아교육법 양쪽에 다 법에 규정이 있다. 그리고 그 세부 사항을 위임해서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혜적인 정책, 누리과정 같이 이렇게 돈을 지원하는 정책은 법률 위임 한계를 폭넓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해서 자문기관을 교수나 로펌, 그다음에 법무공단 해서 7군데 자문을 했는데 다 법령상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감이 예산 편성을 왜 침해하느냐? 이게 그 교육 자치인데 왜 자치권을 침해하느냐? 그 정부에서 뭐 이런 걸 해라 저런 걸 해라 법정 지출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의무지출 경비라고 하는 건 법령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 경비이고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이라고 하는 것도 그 법령에 제한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 117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2002년도에 똑같은 취지로 해가지고 이 교육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그 자치권, 교육자치나 지방자치에 관한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독창적인 자율적인 완전 100% 자율적인 권리가 아니라 헌법과 법령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 제한적인 권한이다 하는 그런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헤라라고 하는 일부의 그런 주장이 있는데 추경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과 일자리 대책, 거기에 플러스 민생 안전 이런 부분을 지금 추경 예상을 하고 있는데 누리과정은 그렇게 예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고 이미 왼쪽 밑에입니다. 감사원이 그 감사 결과 분석한 바에 의하면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아서 현재 소요되는 경비는 1조 1,00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교육청에서 교육청이 현재 갖고 있는 재원을 보면은 1조 9천억 정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추경을 하게 되면 지방 교부세가 1조 한 8천, 그다음에 교육적인 교부금이 한 1조 9천 정도가 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재원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현재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돈을 더 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 재원을 이용해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정책을 교육청에다 부담을 줬으니까 거기에 따른 재원을 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교부금률을 좀 올려라. 지금 교부금을 예를 들어서 1%포인트를 올리면 그게 한 2조 가까이 됩니다. 외국세 가지고 그래서 그걸 좀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왼쪽에 보시면 2000년에 비해서 2020년만 이렇게 20년만 비교해도 학생 수는 800만 가까이 되는데 520만 정도 확 줍니다. 이 구조가 맞느냐? 일반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금 노령화가 돼가지고 노인복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써야 될 돈은 굉장히 많은데 재원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교부금률을 올리는데 적절하지는 않다. 해서 지금 정부는 교육세를 별도의 특별세계로 빼서 거기에서 이제 누리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과 후 학교라든지 뭐 초등 돌봄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사업을 가만히 쳐서 별도로 그 부칙에 보시면 시행은 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부칙 3조에는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회 임기는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간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로 들어가면 그래서 지금 왼쪽에 중간에 보시면 정부 입장은 법 시행일이 1월 1일이고 위원회 임기가 1월 1일이니까 위원들이 임명을 3월달이나 5월달에 했다 하더라도 1월 1일부터 활동이 시작되니까 1년 거기다 자체적으로 6개월 연장해서 1년 6개월 해서 금년 6월 30일 날 전체적으로 활동이 끝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특히 그 위원들이 전부 1월 1일부터의 월급을 소급해서 다 수령을 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예산 배정이 8월 달에 됐으니까 예산 배정된 날로부터 하자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고 그런 법안이 또 일부 이제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볼 때 예산 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구성과 그 미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고 사후에 재원 조치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 배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날짜를 정한다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고 법 규정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원이 다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원은 위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밑에 추진단인가 기획단인가 이름이 모르겠는데 그 사무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처 정원이 120명인데 120명이 다 못 채워졌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정원이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그 특조 임금 개신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원이 120명이면 119명까지만 채우고 한 명을 결혼을 두면은 이거는 평생 시작도 안 하는 걸로 되는 거죠. 모든 정부 부처나 기관이라고 하는 게 정원이 있지만 현원을 꽉 채우는 기관 잘 없습니다. 일부는 그 결이 있게 마련해요.
결혼이 있다고 해서 그럼 사무처 구성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 장시간 동안 우리 송 차관님께서 우리나라의 그 재정 운용 방향과 현실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재정 운용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지금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또 그 현실을 굉장히 좀 직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좋은 설명이다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송원석 차관님 오셨는데 좀그 밀도 있는 그 질문하시고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자. 기부대 영역 방식으로 이제 공항만 적재활동으로 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면서 공항 지금 갈 데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공항만 이전하면 그냥 좀 단가 싼 데 가서 이전해버리면 괜찮고 그러면 또 기부대 영역 방식으로 해서 하기도 쉬운데 이 대공항을 같이 좀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가까운 지역으로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애초보다는 개발 비용도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새 공원 짓는 게. 근데 이제 제가 질문을 이거 나라에서 이걸 국비 줘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고 이제 고향 분이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대구 경북이 잘 해야 사실 그 신산업 추진하고 구조조정하고 뭐 구미 쪽, 포항 쪽, 그다음에 대구 전체에 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진짜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이거를 전제로 해서 도시계획이나 신산업 정책을 다 그거를 전제하에 이걸 추진을 했는데 이게 안 됨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 경제 쪽에 있는 지방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구 경북이 접근을 잘 해야 이게 좋은 결론이 날까 그에 대해서 조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원래 제가 할 수 있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결정된 정책과 관련된 걸 말씀드릴 수 있는 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진행 과정에 있는 거라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그 K2 군공항 이전하는 부분은 벌써 수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어 왔던 거고 이전 건의서라고 해야 되나요? 이전 건의서가 대구시에서 국방부에 이미 제출되었고 이번에 발표되고 났는데 다시 수정된 건의서도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보면은 국방부에서 K2 군공항의 이전 건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랄까 그거에 먼저 결정이 되고 그 다음 단계는 국방부에서 이전 후보지가 어디냐 하는 후보지에 대한 걸 하고 그럼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후보지를 선정하는 작업 절차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7조 넘는 정도의 규모로 지금 이 발표가 되어 있는데 그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같이 가야 되는 걸 전제로 한다 그러면 대구 쪽에서 접근하기가 좀 쉽고 그 다음에 경북 쪽에서도 활용하기가 좀 적절한 그런 후보지를 먼저 좀 고민을 하는 게 좀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국방부하고 국토부 관계부처하고 이렇게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군공항은 그러면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있는 그 공항 부분하고 새로 이전해갈 부분을 서로 이렇게 등가 원칙에 따라서 맞춰서 이제 하면 될 텐데 민간 공항 사용되는 부분만큼은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그게 제일 핫 이슈일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게 민간 공항 그 대구 공항을 뭐 예를 들어서 그걸 뭐 밀양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김해로 간다든지 가덕도로 간다든지 간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통합되는 걸로 흡수되니까 그냥 끝나는 거지만 지금 현재는 군공항하고 같이 가는 걸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별도로 좀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현재 있는 기존의 K2 기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 가액이 매각할 가액이 옮겨갈 곳에 대한 가격하고 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뭔가 어떤 관계부처 간의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구시든지 경북도든지 조금
저 해당되는 국토부나 국방부 쪽에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 가능하면 대안까지도 같이 이렇게 약간은 조금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 좋은데 왜 재정 안 하고 기부대 양립 방식으로 굳이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게 똑같은 겁니다. 재정 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새로 이전해 갈 곳에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이제 정부가 직접 하면서 현재 있는 지역을 매각하면 또 그게 정부 그 세입으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똑같은 건데 그걸 예산상 세입과 세출로 각각 돈을 넣어서 할 거냐 아니면 예산상 나타나지 않는 별도로 해서 기부대 양립 방식 별도 예산 결정을 할 거냐 이 차이일 뿐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지금 그 도심지에 100만 이상의 그 주민이 거주하는 도심지에 공항이 군 공항이 있는 게 지금 수원하고 광주 합쳐서 대구가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 군데 중에 수원이 가장 먼저 이전 건의서를 먼저 냈습니다. 수원이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대구가 내고 그 다음에 광주가 냈고 대구는 이번 발표해가지고 다시 새로 수정된 걸 내고 이런 상황인데 수원은 이미 타당성 검토해서 국방부에서 오케이를 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는 이전해 갈 장소를 찾기 어렵습니다. 소위 경기 남도 쪽에 어느 쪽에도 이게 군 공항이 들어갈 만한 입지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타당성 검토는 오케이를 받았지만 그 이후 과정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광주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여러 야당 그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대구는 뭐 저 했는데 광주는 안 할 거냐 이제 이것도 이제 지역별 뭐 어떤 좀 문제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럼 거기도 절차를 따라가지고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8월 달에 대구하고 마찬가지 두 군데는 이제 현장 그 실사하고 점검을 평가를 하도록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대로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도심지에 있는 군 공항의 이전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지금 기부대 양립 방식을 적용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IMF 때 분명히 경험했던 부분들인데 또 그런 실수를 할 가능성이 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11조 일감보다는 정원 숙련 공정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 저 울산이나 이런 쪽에 해운업에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일감이 중요하거든요. 해운의 전기라든지 핵심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좀 부기업인데 제일 받고 있습니다. 시간을 잡을 때 이런 부분들이 우선 순위에 먼저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나 앞에 이야기한 이런 사람들과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우선순위 기준이 좀 애매하지 않느냐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숙련공, 비숙련공 했을 때 숙련공의 경우에는 유사한 업종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전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예산을 좀 늘리고 사실은 비숙련공은 숫자는 많지만 이분들은 한 3, 4년 전만 해도 조선에 안 들어오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감이 적었을 때는 이쪽에 안 오셨다가 일감이 늘어나니까 뭐 용접공이라든지 뭐라든지 사람들이 쫙 몰려 들어온 거거든요. SOC 사업에 이렇게 트랜스퍼 해가지고 할 일이 마땅치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두루두루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이제 숙련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일자리 지원하는 예산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출산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존속 존립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동안에도 진짜 예산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는데 뜻대로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었던 아까 누리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애들 보육비 지원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애들을 출산을 해서 양육하는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 가지고 이런 제도들을 만든 거거든요. 지금 누리과정을 포함해서 보육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10조가 넘습니다. 1년에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데 이게 조금 더 디자인을 더 처음부터 좀 정치하게 했으면 갈등도 좀 줄이고 효과도 더 높일 수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런 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저출산 시대에 대한 좀 대응으로 정부가 해오고 있다 하는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뭐 마이너한 겁니다만은 셋째 아이 대학 등록금 뭐 무상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셋째 아이부터는 뭐 소득세라든지 이런 거 수당도 더 주고, 그다음에 공제도 더 높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는 뭐 금액은 사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 작은 것들부터 좀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부는 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 불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같은 거는 그런 뭐 소득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는 게 방향성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중앙에 계신 분들이 한번 그쪽을 한번 가보셔야지 이렇구나 현실을 느낄 것 같은데요. 수도권을 가면 어딜 가든지 뭐 고속도로 잘 돼 있고 4차선, 6차선 다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뭐 어느 기업이 가도 다 접근성이 좋으니까 기업들이 선호하는데 이쪽으로는 기업들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경북도청을 있으면서 보니까 제일 시급한 게 뭐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뭐 중부 내륙 복선 전철이라든지 뭐 중앙선 복선 이런 쪽은 이제 그 뭐 쭉 진행된다고 보고, 지금 세종시하고 그 경북도청 간 그 고속도로 신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지역에서는 굉장히 현안 사업 가운데 하나인데 굉장히 좀 사업 추진 속도가 좀 느리다 하는 그런 지적들도 있고, 또 반드시 시행돼야 되는데 특히 우리 차관님 고향인 김천과 연관이 좀 많이 있고요. 이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생각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좀 첨부해서 좀 말씀을 주세요.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이외의 신규 사업도 일정 부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안 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이 이제 그 구조조정과 관련한 일자리라든지 민생 쪽으로 하다 보니까 또 사실 집행 가능성도 굉장히 낮은 측면도 고려돼서 SOC는 이제 뺐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SOC 예산을 추경할 때 굉장히 많이 그 투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대구 순환고속도로에 이제 예산을 추경 때도 많이 넣었는데 그게 뭐 집행이 안 돼가지고 전부 불용되었다고 해서 뭐 굉장히 많은 또 야당 의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종시하고 그다음에 경북도청을 연결하는 그게 이제 보령 울진간 뭐 고속도로, 처음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동서오축인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보령 울진 그 축인데 그 전체를 처음에 이제 그 고속도로로 하겠다라고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하고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BC가 0.2도 안 나옵니다. 당연히 그 뭐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일부 구간은 고속도로로 하고 일부 구간은 기존의 국도를 조금 뭐 보강한다든지 확장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연결해서 지금 새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구간 중에서 보령서 울진까지를 전부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도청, 경북도청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구간부터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분리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게 그래야 조금 뭐 BC라든지 뭐 그다음에 타당성이 조금 더 잘 나오지 않겠나 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는 당연히 그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기재부에서도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뭐 이거는 SOC 사업을 앞으로 줄이기 때문에 이걸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건 어쨌든 그 사업이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첫 번째 뭐 SOC를 추경에 안 넣는다고 해서 그런 기조로 이런 사업을 안 한다 이렇게 이해하기는 좀 곤란하고,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대상이다. 일단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남부 내륙 철도 같은 경우에는 점검회의를 좀 했습니다. 해봤더니 역시 여기도 BC가 뭐 생각대로 잘 안 나옵니다. 지난번에 했더니 0.5 얼마인가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계속 해봐야 이거는 예타 결과가 안 된다, 불가 이렇게 나오면 그럼 사실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노선을 약간 바꾸고 그다음에 그 표정 속도라 그러나 속도도 좀 조정하고 해서 일반 철도 운영비로 이렇게 해서 경비 절감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총사비를 상당히 많이 지금 줄인 대안을 국토부에서 제시해서 지금 KDI에서 예타를 재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달 채 안 됐죠. 저기 춘천 강릉인가 철도 춘천 속초 철도도 예타를 거의 한 3년 가까이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도 그 기간이 그렇게 길어진다는 건 뭐냐면 별로 비치가 잘 안 나오는데 이 비치가 잘 안 나오니까 다시 재기획하고 재점검하고 뭔가 보완 조치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좀 시간을 가지고 자꾸 이제 딜레이가 되는 그런 겁니다. 남부 내륙철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도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KDI 얘기로는 하여튼 가을 중에 가급적이면 그 결과를 좀 도출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을 KDI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진행 과정을 봐서 아마 그것도 나중에 아마 별도로 아마 발표를 할 수 있는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원성 지구도 상당히 좋습니다. 꼭 우리 빚을 이야기하지 말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좀 그런 정책에서 따라주고 주민들이 원하면 좀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의외로 지역의 낙후성은 중앙에서 잘 몰라요. 이번에 신공항 저런 식으로 김해공항 확장하고 보니까 서울된 사람들이 이 정부 들어서 가장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시각차이 너무 많이 현실을 좀 알고 좀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재일 부국장 이만희도 지금 어쨌든 수도권에 있는 수원 비행장은 이미 김포공항도 있고 그리고 인천공항이라는 세계적인 공항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는 홈비행장이니까 홈비행장만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사정이 달라요. 공항하고는 차원이 다른 건데 그거는 땅 팔아서 가면 그만해.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거는 땅 알아서 해야 되고 기부대 양리 방식 똑같이 적용하는데 왜 수원이 있는데 대고 먼저 하냐 이건 그런 측면에서 좀 논리를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수도권 경기도지사가 이야기하는 그거 방어하셔야 된다고. 또 전라도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왜 대구가 있는 건데 이게 참 우리가 억울하게 짝이 없는 것이 이미 광주는 무안공항을 이미 2000년도에 이미 건설했습니다. 공항을 따로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주고 지금 광주시에 광주 비행장하고 또 쓰고 있어요. 국내선 전용으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하고는 거기 이미 공항, 민간공항을 해기는 상황이고 우리는 군부대도 있고 지금 민간공항도 분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참 억울하게 짝이 없는 케이스예요. 광주공항을 그쪽으로 이전 통합하는 걸 전제로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무안까지 가는 게 사실 좀 버겁고 불편한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그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이전 건의서를 냈던 수원은 군공항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순수하게 국방부 차원에서 검토해서 옮기면은 된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수원 이남의 어느 기초지자체에도 사실 옮겨갈 만한 적지를 찾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게 이제 1년 먼저 타당성 점검은 오케이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좀 펜딩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고요. 다행히 이제 대구공항은 인근의 여러 지자체에서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또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자체 간에 뭐 또 잘 협의해서 장소를 이전 후보지를 잘 정하면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다른 국회나 정치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또 뭐 그분들도 다 입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정부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지고 진행되는 거다.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필요한 만큼 또 협의해서 지원 방안이 필요하면 하겠다 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대구시에서 제출한 이전 건의안, 수정된 건의안에 따라서 8월 달에 현지 실사와 평가를 국방부에서 한다 하는 그 정도까지가 예정되어 있는 스케줄입니다.
그게 끝나면 국방부에서 뭐 타당성 검토 결과 이게 타당하다 뭐 이런 결론이 내려지면 이제 이전 후보지에 대한 협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아마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비용, 어쨌든 같은 비용이라 하지만 법령으로 정해서 해줄 수도 있는데 정부가 시행령을 하는 거는 조금 꼼수를 부리고 좀 치사하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은 각 교육감들이 반발을 안 할 거 아닙니까? 반발을 왜 반발을 하도록 이렇게 문제를 삼으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세월호 관련해서요. 세월호 특위가 이제 6월 30일로 끝났지 않습니까? 끝났는데 끝나기 전부터 세월호 유족들 그리고 특위 쪽에서는 계속 기한을 연장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한을 연장해야 되는 이유로 아직 그 세월호가 인양이 되지 않았고 아직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족들이나 특위 쪽에서는 정부가 방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쨌든 국민의 편에서 국민이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인정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연장을 해주면 안 됩니까? 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다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게 특조위는 활동이 끝났는데 뭘 한단 말이냐 이런 이제 주장이죠. 인양이 만약에 늦게 되면 특조위는 현재는 이제 그 보고서와 백서 이제 그 발간 기간이기 때문에 조사 활동이 끝났으니까 특조위가 어떻게 거기 뭐 조사 활동에 같이 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나 특조위 자체는 그렇게 됐지만 특조위에 같이 관여했던 분들이 그 활동하는 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같이 들어와서 그 인양하고 조사하는 데는 포함해서 하겠다 하는 게 지금 이미 해수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들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조사 건수가 있었는데 지금 뭐 완료된 거는 한 건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조사 방해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 특조위가 정말 활동을 제대로 한 것이냐 그 좀 사람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리과정도 법령 정비가 필요하면 하자 마찬가지로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누리과정 그 5세야에 대한 누리과정 그 도입 결정해가지고 어나운스 할 때 그때 관련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이미 했던 거죠. 다시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2012년 3월달에 관련 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 법 개정할 때 5세아 1년에 대한 그 무상거를 3세부터 시작해서 3년간의 무상교육으로 그때 이제 영유아 보육부하고 이제 법을 바꾸는데 법령상 누리과정에 교육교범을 주는 근거가 없다라고 그때 판단을 했더라면 그때 같이 법을 바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1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만 법 개정을 했죠. 그때 법 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와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는 중간에 이제 교육감들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많이 바뀌면서 그 기본적인 철학이 많이 다른 분들이 그 이제 나와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상당히 많은 거 아닌가 조심스럽게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법령을 정비해서 했으면 되는데 법령을 왜 정비 안 하고 그냥 교육청에다가 떠넘기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정부는 법령을 쭉 보니까 시행령 고치고 다른 조치하면 이게 아무 문제 없다라고 다 그때 점검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시행을 했고 2012년도 예산에 전국 교육청에서 다 예산 반영을 다 했고 특히 12년 1월 초에는 많은 교육감들이 환영하는 그런 환영사 같은 것도 다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장사 근데 경북도에서 그 약장사를 좀 하려고 앞으로 나이도 많고 나이도 많아지고 쉽게 얘기해서 좀 딱딱해가지고 고령화 시대에 뭐 얘기가 나이 많은 분이 많으면 약장사가 잘 될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경북대는 가속기 신약 개발하는데 가속기 요견이 있습니다. 이거 참 좋은 약을 만들 것 같은데 이게 미래 창조형 R&D 기반 구축
하는 경북도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뭐 신약 개발에 대한 미래의 예산이나 이런 거는 좀 반영된 것 같은데 실제로 가속기만 더 넘있고 옆에 있는 장비 뭐 구축하는 거나 뭐 인프라 구축 이런 얘기하고 뭐 옆에 건물도 지어야 되고 이런 거는 지금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 세계시장 수조 달러가 되는 진짜 또 약장사 이거 앞으로 고령화실 때 약아 먹으면 안 되는데 약장사 이게 정말 되는데 경북도에서 배우시는 의료 치료 등 이런 걸 하면 되고 경북도는 하면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성장에는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 좀 빠르게 투자할 수 있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있는지 설비나 시설들이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아마 추측컨대 단계적으로 이렇게 확충하는 그런 내부적인 어떤 계획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예산 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뭐 단계적으로 하나씩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뭐 여기 저기 어디죠? 천복단지가 지금 충청도하고 대구 두 군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구가 이게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맞물려 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들이 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소관부처나 지자체 의견을 들어가지고 기재부에서도 필요한 재정 지원은 계속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어제도 나왔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 그다음에 야당도 제출하고 여권의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도 근데 이게 뭐 지방으로 사는 굉장히 심각한 건데 아까 말뜻 내외로 우리 예탄할 때 지방에 많이 과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뭐 쉽게 설명하기 지금 세종시로 이제 우리 기재부 오기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는 지가 지금 한 4년, 한 3, 4년 됐습니다. 3년,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주요 부처에도 사실은 우리가 뭐 과천이긴 했지만 일단 수도권에 있다가 세종시로 가니까 이런 점이 좋더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실제로 그게 동력이 돼서 국회라든지 뭐 이런 필요한 부처들 필요한 기관들이 옮겨가는 것이 이제 사실은 가장 피부로 느끼는 국민들이 실제로는 이제 그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피부로 느끼기도 어떻습니까? 지금 뭐 언론에 이제 서울 중심 지방으로는 기재부 가고 나니까 전부 다 불편하다는 이야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첫째 거기에 계신 관료들이 세종시 가니까 이런 점이 산뜻하고 좋더라. 뭐가 좋더라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야지 이게 분산이 되어지는데 거기 옮긴 분들이 막 하나같이 전부 다 불편해 죽겠더라. 맨날 서울에 가야 되고 장관이 실제로 기재부에 머물리는 생각보다 서울에 가는 생각이 더 많고 이렇게 되겠는데 그러면 영원히 못 옮기는 거거든요. 옮겨놓고도 효율만 떨어지는 거지 왜 옮기는지 지금 뭐 오히려 더 불편하게 되고 이것보다는 기왕 옮겨서 정착을 할 것 같으면 이제 생각보다 바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지금 어느 정도 불편하신지 뭐 가능성이 정착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지금이라도 안 되면 국가적으로 자꾸 그러지 말고 다시 뭐 원칙 시키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보청도 생각이 드는데 예술을 옮기거든요. 어느 정도 다녀옵니다. 예.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월요일 아침에 가서 자고 화요일 날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적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적고 갔다가 오고 하는 이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활동들이 서울에 뭐 이렇게 협의라든지 논의라든지 회의라든지 대부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무관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재부 같은 경우에 한 90% 정도가 가족들이 다 세종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좋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 게 왜 좋으냐? 일주일이 무두일입니다. 장차관이 서울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국과장도 서울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평일날 계속 자기들은 과외 일을 할 때 뭐 바로 직속 상관의 어떤 그런 적이 없이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무두이고 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과천에 있을 때는 서울 근방에 거주를 하니까 국과장이 사무실 나오면 다 나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과장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세종에 있잖아요. 근데 일요일 날 토요일까지 국과장들이 서울로 불러 올리지를 못합니다. 필요하면 자기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어쨌든 자기 시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쨌든 하루는 가족들하고 완전히 프리하게 지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주중에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하고 하는 게 조금 번거롭고 귀찮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일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들은 크게 저거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평일날 저녁에는 집에 가서 자기가 그냥 재택근무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사무실 있으나 집에 있으나 자기 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그 송사님 그 1차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 못 받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에 보면 기재부 옛날에 경제기획으로 기재부 수준의 그 정치인들의 의미가 많습니다. 그 제 기억으로 문희갑 전 시장님, 그리고 우리 지금 정책위 의장하는 김광림 의원, 또 달성의 추경호 의원, 전부 이제 그 국회의원도 하시고 정치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느 분하고 뭐 서로 이렇게 내라고 하셨다 그러고 앞으로 행보를 뭐 기사 쓰니까 솔직히 고향 오셨으니까 또 그런 의미에서도 뭐 초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굉장히 뜻밖의 질문을 하시고, 하여튼 저는 제가 30년 넘게 지금 공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말 운 좋게 지금 이 자리까지 왔고, 이 자리까지 오는 데는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이 참 묘해서 고춧가루 뿌리는 거는 굉장히 쉬운데 하나의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는 정말 오랜 시간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어쨌든 제가 연고를 두고 있는 고향과 그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하겠다 한 그런 정책을 다른 누군가는 할 텐데 내가 하면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지금까지 쭉 지내고 있습니다. 공직 수행하는데 어떤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다. 오늘 아까 우리 질문 답변 중에 법령 문제는 기재부 소관이 아닙니다. 인물이고 앞으로 또 할 일도 많으니까 또 저희들이 우리 고향을 위해서 우리 배타적이고 이기적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송원석 차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송원석 차관님 앞으로 여러 가지 앞날이 무궁무궁 발전하고 또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